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볼 때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금요일과 월요일이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 며칠간 새벽에 깨서 장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왔는데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서 월요일장이 어저께 기분 좋게 올라가지고 저도 기분이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은 5개지만요. 테마는 2가지예요. 바로 백신과 반도체죠. 선두권 백신 기업인 모더나가 어제 또 12% 올라서 최근 미칠 듯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특히 랩리서치, 테라다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반도체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 것이라고 시장은 판단한다라는 거겠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인 XOXX 차트인데요. 저번 주에 좀 급락을 맞는 것 같더니 오늘 또 시원하게 올라와 줌으로써 다시 신고가 행진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2주 전 기사의 헤드라인인데요. 그렇지만 최근의 반도체 상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주제로는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랠리를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S&P 500은 저 밑에 이게 아래에 이제 깔려 있는데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저기에는 없지만 AMD도 최근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도체 부족과 관련해서 더욱이 힘을 실어줬던 것은 AMD의 최고 기술 책임자의 이제 발언 때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 이름이 이제 페이퍼 마스터예요. 종이 마스터인데 종이를 안 쓰실 것 같은 분이 이름이 저렇네요. 어쨌든 이 페이퍼 마스터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시면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2023년이 돼야 이 정상화가 된다는 게 바로 그 요지입니다. 다만 AMD 사람이니까 AMD는 이 부족 사태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설계 방식의 획기적인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AMD는 어제 또 급등을 해서 역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미국 상무부에서는 칩 부족 사태에 이제 직면을 해가지고 현재 하원에서 좀 계류 중에 있는 반도체 법안, 이른바 칩스 액트라는 것을 좀 통과시켜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 법안이라는 게요, 상원은 통과하고 하원에서 지금 멈춰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미국 안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렇게 새롭게 짓는다고 할 때 미국 중앙정부가 그 비용을 일정 부분 대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입니다.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보조금을 주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부문에서 매우 취약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전국적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제조 능력은 영 형편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미국이 반도체 제조가 약해진 사이에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부터 이어져온 미국과 중국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국가 핵심 전략 물자로 반도체가 지정이 되면서 미국이 다급해진 거죠. 전략 물자인 반도체 제조가 미국에서는 고작 12%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반도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과가 되게 되면요, 미국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급등할 것이라고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에 몰렸던 반도체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분산이 된다는 뜻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한국에게도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일 득을 보느냐? 가장 강하게 정부한테 어필을 살살 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인텔입니다. 현재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중이 12%밖에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팻 겔싱어 인텔 CEO가 10년 안에 이 비중을 30%까지 올리겠다라고 아주 강한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발표한 이제 투자 계획들을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좀 적어놨는데요. 집행되는 금액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무려 3개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있는데 금액들이
몇백억 달러, 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도 있죠. 애초에 너무 높으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조금 노리고 금액을 미리 세게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신설을 하고 기존 공장 증설을 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장비를 넣어야겠죠. 필요하게 되겠죠. 최근에 반도체 장비 주식들의 상승은 이런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한국 반도체 주식보다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더 성과가 최근에 좋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포드가 현대차보다 주가 상승이 좋은 것처럼 말이죠.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네. 자, 다음은 미국의 하락 종목, 미국이 아니라 다음 하락 종목입니다. 애쉬가 어제 3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 어저께 좀 빠졌죠. 네, 워낙 급하게 달렸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뺄만도 하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것에 조금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머크 이야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머크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최근 부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죠. 그런데 오미크론 변종이 나타난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월가의 시선이 굉장히 상반되어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은 좋게 보고 치료제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크와 모더나의 차트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최근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좀 있으면 만날 것 같은데 머크는 거의 치료제 덕으로 이제 올랐던 상승분을 다 토해낸 상태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머크의 치료제의 효과성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존 50% 효과성이 저번 주 금요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30%로 떨어졌다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FDA는 머크의 치료제인 이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효과성이 30% 남짓한 치료제를 사람들이 많이 사서 쓸까라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조금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사를 보시면 화이자도 치료제를 만들어서 FDA에 심사 요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 머크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점은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바짝바짝 마르네요. 오늘은 이번 주 첫 번째 순달람이니까요. 미래에셋 증권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제가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좀 신선한 종목들이 나오길 바랬는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벌써 몇 주째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테마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전기차, 메타버스, 빅테크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홀로 나홀로 있는 아이온큐에 대한 사랑도 정말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나 관심이 많으신지는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레버리지 ETF를 사신 분들이 꽤 많았다는 것에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괜히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와중에 테슬라가 3주째 벌써 1위를 지금 수성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테슬라 말고 제일 턱걸이로 진입한 10위에 있는 또 다른 전기차 종목이죠. 바로 루시드에 대한 이야기로 11월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선 루시드의 차트부터 가볍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루시드는 조정장에서 나름 잘 버틴 종목이에요. 다른 혁신 기술주라든가 스몰캡 종목들이 크게 흔들렸던 데 반해서 루시드는 급등한 이후에 고점에서 10% 정도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는 역시 본업에서의 경쟁력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드디어 고객들에게 차량을 처음으로 인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터닝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11월 15일에 있었던 3분기 실적에서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오고 갔기 때문에 주가가 점프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주가 상승에 루시드는 11월 30일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MSCI 2500 지수에 편입이 되어서 거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더 몰리겠죠. 그래서 어제 장이 좀 더 루시드가 더 주가 상승이 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10월 말에 차량이 배송이 되고 나니까 이제 루시드 차량을 타본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타보고 나서 좋다 싫다 이렇게 리뷰를 올릴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루시드에 대해서 언론이 갖는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찬사라고 할까요? 마치 대형 아이돌이 처음으로 무대에 데뷔를 하듯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리비안의 미친 상승에 묻혀서 그렇지 루시드에 대한 기대도 한껏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제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우선 차량 예약 주문량이 9월 말까지는 13,000대였는데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11월 중순 기준으로 4,000대가 또 늘어서 현재 17,000대에 받아놓은 예약 물량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만 1조 5천억 원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예약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굿 뉴스죠.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5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현금에 관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도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이런 자금력에 힘입어서 주력 공장의 2차 공장 확장 공사도 개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러면 연간 9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연간 3만 4천 대 차량만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참여했던 한 애널리스트 중에 모건 스탠리의 아담 도나트,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루시드의 예약 주문과 관련해서 촌철살인의 질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예약 물량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으로부터의 예약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날린 이유가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루시드의 지분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죠. 루시드에서는 사우디가 예약 숫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단일 시장 좀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딱히 시장에서는 그걸 크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와 같은 긍정론이 힘을 얻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루시드는 넥스트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기업인 거죠. 향후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은 5천조 원에 이르는 어마무지한 큰 방대한 시장을 이룰 텐데, 여기서 테슬라가 절반을 가져가게 될 거고 나머지는 루시드와 같은 기업들이 나눠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테슬라가 절반을 가져갈 거라는 게 저는 더 좀 와닿는데요. 아무튼 루시드가 골든 차일드라면서 테슬라를 예전에 사두지 못한 사람들이 루시드를 미리미리 좀 사둔다는 겁니다. 한편 이 사진은 유명한 자동차 잡지 모터 트렌드가 루시드 드림 에디션 차량을 올해의 차로 선정을 하면서 피터 CEO,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CEO예요. 이 피터 CEO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옆에 짐 크레이머가 있는데, 짐 크레이머는 루시드랑 리비안을 살 바에는 포드를 사겠다고 한 사람인데, 저기서 같이 싱글벙글 트로피를 들고 있는 게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로피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말풍선입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업이라는 점이죠. 본인들도 테슬라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정말 비슷한 기업인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테슬라의 장점은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수직적인 통합이 굉장히 잘 된 회사라는 점이죠. 그리고 루시드도 전기차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수직적 통합을 꾀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배터리 셀 개발부터 배터리 팩 생산 경험도 있고요. 심지어 뛰어나요. 그리고 엔진을 만드는 기술은 테슬라보다도 모터라고 해야겠네요. 모터를 만드는 기술은 테슬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근차근 공장도 증설을 해나가고 있고요. 테슬라처럼 고객 직판매 네트워크도 갖춰 나가는 중입니다. 확실히 전기차 쪽에서는 통합을 잘 이뤄내고 있지만 이 부분이 문제죠. 전기차와는 조금 다른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다만 테슬라처럼 ESS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사활을 나중에 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밝혀진 기술로만 봤을 때 테슬라의 FSD와 비교를 할 때는 아직 조금 민망한 수준이에요. 아직 자율주행을 구동시킬 만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회사의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향후에 OTA 업데이트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를 앞으로 루시드가 어떻게 잘 극복해내는지가 중요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루시드는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좀 숫자로서 마지막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루시드는 EV 세일즈라는 그 멀티플로 비교를 해봤을 때 테슬라보다 거의 45배 주가가 비싼 기업입니다. 반면에 차량 생산 능력은 테슬라가 연간 100만 대 정도로 현재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약 3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결국 테슬라가 9년 전에 처음으로 모델 S를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거울 삼아서 루시드도 테슬라처럼 커질 기업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좀 더불어서요. 과연 여러분들은 루시드가 넥스트 테슬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송한 저는 내일 또 열심히 마저 달리겠습니다. 이상 손달람이었습니다.